윤갑근 무죄, 요동치는 상당구. 출마를 할 수 있냐, 당대표나 그 국힘의 대선 후보 전략 공천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제3의 공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누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을까? 훨씬 더 유리하죠.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정우택이나 윤곽근이나 둘 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되지 않을까? 원래 이 그 지역의 주인이었던, 원래 주인 따지면 둘 다 원래 주인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죄가 나왔어요. 네. 무죄.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시겠죠? 네. 알 것 근데 같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무죄 가능성을 많이 얘기했었죠. 얘기했었었는데. 네, 네. 근데 1심하고 2심이 너무 확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오늘 네. 그 얘기를 두 분께 좀 여쭤보려고 네. 합니다. 라임 펀드 로비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윤갑근 전 고검장이 재판을 받아오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충북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리우는 청주 상당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 과정, 청주 상당구의 재선거에 미칠 영향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윤갑근 무죄, 요동치는 상당구입니다. 우선은요, 이게 그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내용은 알겠는데 워딩을 보니까 굉장히 말도 어렵고 좀 힘들고 그렇기도 한데 우리 그 최 변호사님 일단 상황 정리를 먼저 좀 쉽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작년 꼭 이맘때였어요. 작년 이맘때였죠. 지난 총선에서 상당구의 국힘 후보로 출마했던 윤곽근 변호사가 특경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이 됐죠. 마침 그 바로 직전에 그때 상당구에서 경쟁하다 당선되었던 정정순 전 의원이 공선법상 공선법 위반 등으로다가 구속 기소되는 바람에 그 이렇게 경쟁했던 두 후보자들이 모두 다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죠. 근데 뭐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정순 전 의원 같은 경우 1심에서 회계 책임자가 유죄 확정이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서 상당구의 재선거 길이 열렸고 그다음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는 더 극명하게 달라졌죠.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 그래서 향후 상당구 재선거가 열린 다음에 윤곽근 변호사가 다시 권투중례에서 출마를 할지 그렇게 된다면 상당구 재선거나 그 이후에 도지사나 시장 선거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자 상황까지 막 갖다 집어 넣으셔가지고 네, 이제 재판 과정을 한번 보면 예. 1심에서 이제 징역 3년, 2억 2천만 원. 네, 그다음에 추징금. 추징금 2억 2천만 원, 알선 수재죄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 중간에 저희가 방송 중에 많이 그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게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거냐? 그렇죠. 네? 알선 수재가 되려면 직무 범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한테 돈을 받고 반대편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뭐 의뢰인의 주장을 전달하거나 뭐 변소를 해주거나 이런 게 이제 변호사의 주요 임무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직무 범위에서 포함되는 거냐 아니냐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선이 있고 이제 수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뇌물을 받는 듯이 이제 뒷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처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항소심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 있었어요. 뉴스에 이제 자세히 보도는 안 돼 있지만 이 중앙뉴스에 꽤나 보도가 됐어요. 그 라임 사태 주범이라고 하는 이종필이라는 그 부사장 이분도 진술을 번복했어요. 본인이 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 등등의 이제 주요 그러니까 팩트의 변경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리 해석의 문제도 있겠죠.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걸 처벌한다면 과연 그 변호사분들 특히나 이제 대형 로펌에 보면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이렇게 여러 분 계시죠.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행정공무원 고위직 출신 뭐 국세청이라든지 막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앞으로 그 일종의 영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도 있었죠. 맞아, 그거 막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주문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이제 알선 수뢰
벗은 거죠. 핵심은 쟁점은 그거였어요. 라임 측에서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예. 우리은행을 좀 설득해달라 이런 예, 식으로 예, 해서 예. 자문계약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예. 1심 같은 경우는 그 요지가 뭐냐면 자문계약서에 자문 기간도 없고 액수도 2억 2천이면 너무 고액이라서 예. 이것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이 아니다. 아. 그리고 우리은행장과의 윤곽근 변호사의 사적 친분 관계를 이용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변호사의 직무수행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을 했고 예. 항소심 같은 경우는 그 부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라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것이 그것이 뭐 불법한 내용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접대나 향응이나 뇌물 제공 등의 부정한 업무 수행 방식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변호사의 직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죠. 그 이제 딱 우리가 단건 이거 하나의 어떤 로비를 위해서 2억 2천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제 인식이 돼서 굉장히 크다. 예. 근데 억울하게 이제 그 항변을 한 걸 내용을 보면 네네. 이게 단연간의 계약이거든요. 단연간의 계약이라서 아하. 연도별로 분할하면 변호사 그 소위 말해서 뭐 일종의 자문료, 컨설팅료 이걸로 보면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는 것도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은행에서 예. 라임 펀드를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안 할래 라고 했던 부분을 윤곽근 변호사께서 2억 2천만 원을 받아서 좀 팔어 이거 다시 좀 팔아줘 이렇게 했던 요 부분 요 부분이 불법이냐 아니냐 요 부분을 이제 가지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1심에서는 아니다. 이건 적법한 업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3년을 구형을 한 거고 선고를 한 2심에서는 거고, 그렇죠. 변호사의 업무 범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이렇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었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뒷배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관계가 좀 달라졌다는 부분, 증언이 달라졌다는 부분 교수님이 지적을 했지만 네. 저는 그런 건 전혀 없을 거라고 봐요. 이거 법리적인 판단 문제인 것 같아요. 없다. 옛날에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업무 수행 방식이나 그런 데서 문제가 컸었잖아요. 비용도 50억인가 그랬었잖아요. 예, 돈을 예. 받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수행 방식이 불법적이거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려는 면이 컸었잖아요. 아는 판사 이용하거나 돈을 받아서 어디 전달하려고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윤곽근 변호사 같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그런 직무수행 방식 자체가 그 불법이거나 탈법이거나 위법인 부분이 없고 그 법인 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았고 계약서상에 좀 부실하긴 했겠지만은 계약서까지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최측근의 도움 없었을까요? 없어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랬다면 1심에서 구속이 안 됐겠죠. 있었다면 당연히요. 그러네 또. 그거는 뭐 왜냐면 고검장까지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뒷배가 있었다면 왜 구속이 됐겠어요. 그러네요. 그런 걸 활용하거나 악용했다면 예. 이용했다면 왜 그게 1심에서 3년을 왜 받았겠어요. 답변이 명쾌하시네요. 아주 딱 요즘 심플하죠. 요즘은 최측근 그런 말 안 써요. 뭐라고? 핵관이라고 핵관. 쓰지. 핵관 핵심 관계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사회생 윤곽근 등판 상당부의 판세는입니다. 제가 MC로서 단도직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단도직업적으로 등판합니까? 상당부 출마할까요? 본인의 의지는 강력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출마할지 여부, 도전할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 그다음에 객관적인 상황이거든요. 본인의 의사는 강력한 것 같아요. 사실상 강력한 것 같은데 객관적 여건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약간 좀 다르게 일단 판단을 하셨고 그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생각은 정했다.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정리가 됐는데 향후 제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일정표상에서 발표 시점은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른 신문하고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원래 상당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목표로 도전을 했던 건데 사정이 달라진 거 없지 않냐. 그런데 목표대로 가겠다라고 이게 사실상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죠. 지역 내에서 굉장히 그 열심히 봉사활동도 해왔고 예. 그 사모님 포함해서 같이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활동 해왔고 예. 조직도 짧은 기간에 나름 탄탄하게 구축을 해오셨었기 때문에 또 제가 알기로는 그 함께했던 분들이 뭐 흐트러지거나 멀리 뭐 이렇게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충분히 조직도 복원을 하고 충분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역량 이거는 축적이 돼 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예. 이제 선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좋게 비춰질 거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법리 해석을 하잖아요. 예. 대법원이 아직 판결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직은 예를 들어서 자격이 이제 정지가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아하. 원래는 예, 이런 예. 것들을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는 게 이제 어렵고 이런 거 아니냐 아하. 여러 해석이 있는데 예. 일단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 예. 특이한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 억울하게 이제 기소당하거나 정치적으로 일종의 탄압을 당해서 예, 예. 기소당했을 때 다시 이제 원상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당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2017년 대통령 후보가 된 홍준표 후보께서 예. 2심 무죄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1심 유죄, 2심 무죄 상태에서 아, 지금 같은 상황이네요. 거의 똑같은 유사한 상황이죠. 오.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든지 법리 해석의 문제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좀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예, 예전부터 변호사님이 왜 설명하셨으니까 예, 예, 예. 국힘의 당원 당규에 의하면은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피선거권이나 무슨 공모에 응모하는 거 자치 그 자격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윤곽근 변호사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대법원까지 확정되려고 그러면 내년 2월 돼도 안 돼요. 그때 이제 후보 공천을 하는데 예. 그때 돼도 안 되기 때문에 법리상 자체로 본다고 그러면 기소된 상태잖아요. 그러네요. 확정은 안 됐고 결과에 문제가. 관계없이. 그렇기 예. 때문에 공천 신청 자체를 못하게 돼 있죠. 아하. 그게 원칙이고 결정은 재심을 신청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결국 윤곽근 변호사가 출마를 할 수 있냐 여부는 사실상 당 대표나 그 국힘의 대선 후보 이렇게 중앙정 차원에서 결정이 될 건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예. 일단은 라임 누비 의혹 사건이 정치 탄압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예. 지금 대선의 그 국힘에서 주요 흐름이 그거잖아요. 정권 교체. 예.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자격을 살려서 다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중앙당 차원에서 네네. 또 하나는 아니면 이것이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아직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재공천을 했을 때의 그런 구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재심을 해도 후보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죠. 결국은 그 중앙 결정권자의 친소 관계나 대선의 전체 흐름에 대한 영향 이 두 가지 정도 여부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윤충핵관이라고 불리는 신 교수님께서는 윤충핵관이라고 부르는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거나 분석을 윤핵관을 하시나요? 잘못 해석하면 저 윤석열 후보님 핵관으로 잘못하면 큰일 나요. 윤석열 캠프의 충북 핵심 관계자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윤충핵관 좀 전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면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놓고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곽근 도당위원장님 직무정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예. 그 도당위원장을 바꾸는 것도 이제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서 바꾼 거잖아요. 예. 이제 마찬가지로 그 선대위에서 이제 여러 공천 문제, 그 조강특위가 끓여지게 되죠. 이제 예. 조강특위에서 선대위와 함께 큰 선거 전략, 구도 측면에서 이제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여기에 상대적인 거 하나가 더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냐 안 내느냐. 뭐 안 낸다라고는 일단 나오지만 아직은 저 최종 확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행 중이어서. 그 상황과도 또 맞물려서 이제 큰 프레임으로 판단할 건데. 그렇군요. 어쨌든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갖고 신청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자격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선례랑 보면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두 가지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기에는 할 수는 아직 좀 이른 상황인 네, 것 같고요. 그러면 가정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윤곽근 전 도당위원장께서 출마를 한다라면 경쟁일까요? 자리 이동일까요? 여기서 경쟁은 현 도당위원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자리 이동은 여기 교통령이 좀 복잡하잖아요. 정우택 어떻게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흥덕구로 갔다가 다시 상당구로 무심천을 건너 상당구로 돌아가는 좀 모양새를 좀 뭐 엄청 안 좋은 모양새였지만 그래도 정우택 전 의원은 사실상 꽃놀이패였어요. 본인은 원래 관리하던 지역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꽃놀이패라고. 예. 본인이 원래 관리하던 지역으로 돌아갔고 민주당에서 공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그다음에 본인의 최대 약점이 세대 교체 바람이 일어나는 건데 오히려 대선과 맞물면서 정권 교체 바람이 됨으로써 그걸 막아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우택 전 의원한테는 꽃놀이패 같았는데 갑자기 윤곽근 변호사가 다시 재등판을 하면서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국이 됐죠. 이제. 아하.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께서는 도당위원장 자격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도당위원장이 전직이 되신 상황인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상당부의 당협위원장도 그때 같이 겸했었잖아요. 네, 지금 네, 여기도 네. 공석인 상태인데 네, 네, 네. 정우택 현 도당위원장이 국힘 도당위원장이 되면서 지금 상당부의 당협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당협위원장이 아니라 그 전 단계 조직위원장이죠. 아, 그럼 정우택 조직위원장으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당협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인준을 받고 그거를 이제 중앙당 최고위에 올려서 최고위에서 최종 승인을 하면 당협위원장이 되는 절차죠. 지금 상당부의 당협위원장직까지는 아직은 아닌 상황. 조직위원장 전 단계죠. 아직 그런 상황이군요. 예, 벌써 이제 그 선임된 지가 한 달 정도 됐지만 예. 아직 그 인준을 거쳐서 최고위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죠. 그거는 최고위에서 아마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할 거예요. 이건 아마 서초 이 5군데 이제 재보궐이 있잖아요. 예. 이때 이제 후보를 내면서 그 후보가 이제 당협위원장이 되겠죠. 아, 누가 그러나 될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위치의 변동은 없을 거예요. 뭐냐면 도당위원장, 뭐 조직위원장이라고 해도 위치로 재번복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사실은 좀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는 있지만은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현재의 도당위원장이거나 조직위원장이나 이런 위치의 변동은 없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누가 후보가 되냐 이런 문제는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께서 만약에 출마를 하시겠다 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경쟁이나 경선을 할 수밖에도 없는 상황도 있겠네요. 뭐 그건 나오지 이제 않으면? 조강특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예. 선대위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예. 경선이 될지 전략공천이 될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는데 예. 이번 선거는 특이하게 재보궐은 대통령 선거랑 같은 날 치러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여야 만약에 민주당도 후보를 낸다 그러면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본인들 책임하에서 끌고 가는 선거다라고 아하.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마 전략공천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전략. 그렇죠. 있죠. 왜냐면 제3자를 또 해줄 수 네, 있고. 본인 책임하에서 모든 전체적인 책임을 다 지는 거니까 그날 3월 9일 날 다 예, 책임을 예. 지는 거니까 예. 전략공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선거 전략적으로 아마 넓게 판단하겠죠. 저도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출소를 하면서 윤곽근이나 정우택이나 이렇게 한계를 짓지만은 예. 전체 대선판을 볼 때는 제3자 후보가 오히려 전략공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아, 그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정우택 전 의원이거나 윤곽근 변호사거나 둘 다 약점이 있거든요. 예. 정우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명분이 없어요. 본인이 왔다 갔다 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세대 교체 주장이 지금 상당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불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약점이고 그 다음에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패배라는 이 책임이 있어요. 지난 총선에서 유력했던 그 같은 당 후보였던 정우택 의원을 다른 지역구로 내보내고 본인이 경쟁을 했지만 본인이 패배를 했거든요. 예. 가장 그래도 유리한 지형이었는데 패배를 그렇죠. 했고 예. 또 하나는 현재 아직도 재판 중이라는 남아 있어서 그런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대선판을 본다고 한다 그러면 제3자를 새로이 공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큰 틀의 선거 전략에서는 여러 수를 두고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겠죠. 특히나 이제 아까 이제 민주당이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예. 만약에 민주당이 후보를 진짜 안 내는 걸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예. 국민의힘에서 고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전면적인 쇄신 혁신의 요청이 아주 강하게 오겠죠. 상당히 누군가는 유리해질 테고 나선다고 하면 누군가는 유리해질 하여튼 테고. 예. 당연히 이제 상대가 후보를 안 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내면 당선된다고 보면 이런 때는 어줍지 않게 이제 기성 뭐 하는 게 또 고민이 많이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쇄신 혁신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까지 이제 함수가 더 맞물려 가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함수 관계에다가 예. 후보를 안 낸다면 그 함수 관계까지 맞물려 가겠죠. 만약에 국힘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제3자를 완전히 제3자를 전략 공천한다면 그 가능성 또 하나의 가능성 정우택이나 윤곽근이나 둘 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야, 정우택 그건 전 의원 너무-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거든요.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기 때문에 예. 무소속 출마도 아마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너무 많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근데 요즘 점점 청주에 저 돗자리만 깔면 된다고 계속 아니 왜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공천을 못할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민주당은 공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선거는 양자 대결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러면 누군가 무소속으로 나가겠죠. 다음에 여쭤볼 질문에 대한 큰 그림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넘어갈까 했는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될 부분도 있기는 해서요. 어쨌든 지금 만약이잖아요. 아직 귀결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께서
꿈틀꿈틀 굉장히 지금 크게 하시겠죠. 준비를 네. 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상당부 재선거에 대한 영향은 어떤 식으로든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클 거고요. 예. 어떤 판세가 크게 그려질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가요? 일단은 뭐 둘 중에 한 분이 되면은 당선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예.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을 거라고 과거부터 계속 말씀해왔잖아요. 다른 당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공천하지 않을 것 같고 네. 결국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당이 공천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다면 중앙당에 반발을 해서 또는 중앙당과의 상호 교감하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정국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장선배 도의원이나 뭐 김영근 전 예. 가스안전공사 사장이나 이현웅 교수거나 네. 이 사람들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또 다음 총선에 의해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출마할 의혹은 충분히 예, 갖고 예,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건 국힘이건 경선에서 아니면 공천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선거는 1대1로 붙는 거거든요. 무소속 후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혹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종로의 경우에는 네네. 예를 들어 뭐 임종석, 추미애 이런 분들을 어떤 후보를 민주당은 안 내지만 일종의 연합 후보로 예, 이제 예. 무소속 연합 후보로 해서 낸다 이런 설도 이제 많이 돌고는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걸 확장해 보면 우리 청주 상당에도 이제 비슷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개별 준비해온 후보들로 보면 예. 당에서 후보를 안 내고 경쟁에 기회도 안 준다는 게 굉장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래서 서울 종로와 비슷한 그림이 펼쳐질지 그런데 아마 서울 종로보다 그런 절박성이나 이런 내용면은 조금 떨어지죠.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 당규에서 여기는 명백히 이제 책임이 있는 지역이니까 예. 그런 측면도 일부 영향은 받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맞다고 봐야죠. 사실상 아하, 뭐 예. 1대1 경쟁 구도가 항상 어느 지역구나 다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무소속 도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국면을 살펴본다면 가장 최적의 호기를 가진 건 사실은 정의당이죠. 그렇잖아요. 정의당. 정의당이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한다고 했을 때 1대1로 됐을 때 정의당이 가장 최적의 호기인데 김종대 전 의원도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거의 명백하게 의사를 밝혔고 예. 지역에서 또 정의당 소속으로다가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없어요. 정의당으로서는 진짜 답답하고 외부에서 보면 좀 한심해 보일 정도인데 안타깝고. 정의당에서 조금 민변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정의당을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을 인재들을 예.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아하, 이번 아하. 기회를 놓치면은 정의당으로서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지난번에 이제 김종대 전 의원께서 약 7% 정도 득표를 했죠. 예. 이 상당에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다고 보면 혹시나 그 소위 이제 그랜드 대통합들이죠. 그러니까 예. 그 통합이라는 게 이제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후보 간의 대선 후보에 예를 들어 심상정 후보와 뭐 예를 들어서 연합을 한다, 네. 통합을 한다, 네네. 후보 단일화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정의당의 명의로 후보를 내면서 그렇게 밀어주는 이런 그림이 이제 마지막 혹시라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상당구 국힘의 어떤 후보가 결정이 되더라도 청주시장 선거 혹은 도지사 선거에 예. 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국힘 관계자들 얘기 중에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얘기입니까? 원래 이 그 지역의 주인이었다. 원래 주인 따지면 둘 다 원래 주인인데 뭐 저기가 정우택 전 의원이 도지사로 도전하는 건 자리 어떠냐, 자리 이동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게 예. 되면 도지사판도 확 뒤집어지는 흔들리는 거 일이 발생할 아닙니까? 수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할 수는 있고 일각에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하. 흥덕에서 버리고 상당 오셔서 거기서 다시 일종의 이제 뭐 타협이 되든 뭐가 되든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충북에는 그분밖에 없는 거냐? 아니 당의 요구에 의해서 험지로 늘 그렇게 표현하죠. 한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창피한 얘기죠. 늘 그렇게 그거는 수사를 그렇게 하게 돼 있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신 교수님 우리 판에 오지 마. 거기서 니들 싸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왜 그거는- 우리 판에 기웃대? 그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민심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정치판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간다 하는 거는 저희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평가가 어떻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를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느낌도 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청주시장 선거와 도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아까 저 변호사님 말씀을 좀 중간에 주셨는데
상당히 민주당 쪽이 변화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청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다가 상당구 재선거 얘기가 나올 무렵에 몇 분이 그쪽으로 좀 이동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와야지, 이제. 그분들 어떡하냐고. 그 부분 아까 무소속 얘기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다시 유턴을 할까요? 어떤 그림? 무소속으로 도전할 가능성, 다음 선거나 본인이 마지막인 분도 있어요. 연세 때문에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에 처한 분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기회를 노려서 요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완전히 척을 질 수 있어요. 중앙당과 교감을 한 상태에서 출마를 한다면 괜찮지만은 본인이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향후에 민주당 후보가 전혀 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배수의 진을 그렇기 치고 때문에 출마를 할 수 만약에 배수의 진을 주고 출마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자리를 이동하겠죠. 시장 쪽으로. 다시.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는 도지사 쪽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시장 쪽으로 후보들이 이렇게 이제 이동할 수 있겠죠. 어떤 변화? 아마 이번에 이 상당의 현상을 놓고 민주당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반성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소위 이 어떤 그래도 내보내볼 만한 싸워볼 만한 그런 인재들, 특히 젊은 인재들 키우지 못했다. 이건 저희도 반복적으로 다룬 주제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뿐만 아니라 지금 청주시장 그리고 청주 전역에 걸쳐서 충북 정치 전체에 걸쳐서 정말 후배들 인재 양성하지 못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와 맞물려서 이번에 이제 그걸 어떻게 포석을 두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민주당 전체 정치 그다음에 충북 정치 지형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제 두 분 간에 아주 경쟁을 세게 하실 텐데 예. 그 결과물에 따라서 충북 정치 전체의 소위 이제 패권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최종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네. 이것저것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도 되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요. 네. 두 분께서 이것저것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더 혼동스럽기만 하고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오늘 선명합니다. 연말이 되면 교수회에서 네, 네. 그 해를 상징하거나 비유하는 사자성어를 냈잖아요. 그쵸. 올해는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 2021년? 네. 묘소 동처. 맞아요. 고양이와 쥐가 서로 어울려서 쥐들을 할 일을 안 하고 서로 어울려 놓는다고 해서 묘소 동처인데 거기서 따와서 호사 동처라고 했습니다. 호사 동처? 호랑이와 사자 이렇게 지역의 두 거물 윤곽근 변호사와 정우택 전 의원이 상당구라는 한 우리에서 예. 정말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어요. 누가 호랑이고 누가 그래서 사자일까? 말입니다. 호사 동처. 호사 동처 누가 이길까? 걱정. 자, 교수님 가시죠. 네. 이제 외국 속담에 있는 거죠. 네. 우리도 막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비에 이미 젖은 자는 비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마 1년 5일 동안에 그 본인 스스로가 이제 무인도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굉장히 마음속에 아마 어떤 인생 무상부터 시작해서 정말 배신감 뭐 여러 가지를 다 많이 맛보셨겠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정치 상황도 나와서 이제 많이 파악을 하셨겠죠. 그러면 아마 비에 젖은 이제 이미 한번 젖어 보셨기 때문에 지금 거기 들어갔다 나오신 게 1년 5개월, 1년 5일 5일이요. 5일 예. 딱 됐죠. 그러니까 아마 370일이 딱 되는 거네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도전을 할 거라고 보고 앞으로 굉장히 불꽃 튀는 접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비에 전열을 자주 젖어본 우리 신 교수님 명언입니다. 자꾸 신 교수님을 뭐라 그러세요. 이제 두렵지 않죠? 원래도 안 두려워. 네. 뭐 신 교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하여튼 열정적인 활동도 기대해 보고요. 네. 어떤 모습을 또 그려주시게 될지 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